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연금 개혁에 첫 발을 뗐습니다. 먼저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특위 구성 등 세부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기싸움을 이어가던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겁니다. 본회의 직전 거대 양당 원내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건 참으로 소중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8년 동안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로 내년부터 고정됩니다. 올해 기준 41.5%에서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 대체율을 소폭 끌어올린 겁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6년부터 인상한다. 출산이나 군복무 기간 보험료를 못 내는 국민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줬던 출산 크레딧은 낮아진 출생률을 고려해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합니다. 군복무 중 연금 가입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습니다. 국가의 안정적인 연금 지급 의무를 지우는 지급 보장 명문화 조항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추가됐습니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가량 늦춰집니다. 재정 고갈 우려가 여전하고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거대 양당은 일단 18년 만에 연금 개혁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이 실현되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실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느냐입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보다 평생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포인트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매달 12만 4천 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실제 내는 돈은 6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면 1억 8천여만 원으로 지금보다 낼 돈이 평생 5천만 원 정도 많아지는 셈입니다. 물론 소득 대체율도 오르는 만큼 받는 돈도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 은퇴한 뒤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 원으로 9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또 25년 동안 받는다면 모두 3억 천여만 원을 받게 돼 지금보다 2천여만 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내려집니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기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보다 10여일 먼저 늦게 탄핵 소추된 한 총리가 먼저 판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증인 서너 명을 신문하며 변론 진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예상을 비껴나간 헌재의 심리 장기화에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원 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함께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넣을지 협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해소를 위해 흠결 없는 판결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도 최장기간 평의의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논의 내용은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심리가 길어질수록 여론전은 격화하는 양상이라 재판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았죠. 하지만 헌재가 두 사건을 따로 선고하기로 하면서 일부 겹치는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달 각각 변론을 마쳤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동시에 선고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 헌재는 이 같은 전망을 깨고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후 있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는 앞선 변론 과정에서 한 총리의 묵인과 방조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 감금하고 국회를 침탈하고자 하였고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계엄 선포 전 한 총리가 참여한 국무회의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관심인데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해 국회의 탄핵안 의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된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한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는데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몇 달간 농성을 이어간 시위대 일부를 강제로 해산 조치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해서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광색 기동복을 입은 경찰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태극기를 든 시위대를 끌어냅니다. 해산 조치에도 시위대가 전봇대나 울타리 등을 잡고 저항하자 기동대원이 일일이 팔짱을 끼고 이들을 끄집어냅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떠난 자리에 차단벽을 설치해 진입을 통제하고 차벽까지 세워 헌재로 향하는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헌재 인근 시위로 인한 112 민원 신고가 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밤낮 가리지 않는 시위대의 스피커 소리와 참가자들 사이 몸싸움으로 몸살을 앓던 헌재 일대가 해산 조치 이후 텅 비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귀가 윙 울릴 정도로. 그리고 또 막 욕설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트이는. 일단 조용하니까요.
시끄러운 소음이 안 들리니까 좋긴 하죠. 이게 음악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바로 앞 인도입니다. 정문 건너편에 있던 시위대는 해산됐지만 정문 앞엔 텐트를 치고 농성을 이어가는 이른바 알박기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든 1인 시위자나 천막 아래에서 단식을 벌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정문 시위대에 이어 이들까지 퇴거시키는 방안을 준비해 선고 당일 헌재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날아온 계란에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등 여야의 장외 투쟁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 대신 헌법재판소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나라는 더 어지러워진다며 헌재가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당장 내일이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누군가 던진 계란과 바나나 등이 날아들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계란을 맞았고 다른 의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선 강민국,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시위와 천막 농성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각 내지는 각하가 나올 수 있도록. 추경호 의원이 야당 의원들 바로 뒤에서 탄핵 기각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추 의원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항의가 나왔는데 추 의원은 먼저 시위하고 있었던 건 자신이라며 방해한 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근처 릴레이 1인 시위와 노숙투쟁을 이어갈 계획이고 민주당도 도보 행진과 단식, 주말 장외 집회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정치가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러다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여야의 공통된 걱정이지만 이제와 중단하기도 어렵다는 점 역시 여야가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한 이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체포 대상이 아니냐며 부적절한 발언임을 연일 부각했는데 발언을 두둔한 민주당은 최대행 탄핵 개시까지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몸조심 발언을 두고 여당 반발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폭이나 할 법한 그건 아니냔 건데 개딸 동원령, 제명국가 같은 날선 표현까지 이 대표 비난에 동원됐습니다.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 아닙니까?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닙니까? 야당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에는 할 테면 해보라면서도 탄핵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가 몇 명인지도 함께 답하라고 되받았습니다. 평소에게 표현적인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탄핵을 할 거면 공갈 협박하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표현이 다소 과했다는 건 인정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최 대행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걸 지적하는 내용 아니었냐며 이해할 수 있다고 감쌌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에 주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도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듯 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다만 중도층 민심과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탄핵안 발의 시기는 고심하는 기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의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영장에는 오 시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일정 기록을 포함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오 시장이 과거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집무실 PC와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보궐선거 당시 명시 측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준 대가로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걸로 의심합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명 씨와 김 씨를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와 강정부 시장, 김병민 정무부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한 양측 진술은 엇갈립니다. 명 씨 측은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데다 함께 여론조사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 없고 돈이 오간 사실도 몰랐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불법 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불문하고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김한정 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다리던 절차였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검찰 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다리던 바였습니다.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게 투명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의미에서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던 것을 오늘 전부 다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상설 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두 요구안은 국민의힘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김 여사 상설 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오는 2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고요. 윤 대통령 선고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일단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됐네요. 글쎄요, 요즘 헌재가 참 이상합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먼저
이것을 고려해서 심판을 하겠다, 예. 선고를 하겠다. 그렇게 애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통상 선입선출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이제 선입선출 원칙인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애초에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에서는 이거에 대해 상당히 이것은 공정한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합법 선제에서 일방적으로 기일도 지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방통위원장 선거도 먼저 됐고 그리고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 그래서 검사 4인이죠. 예, 선고까지 지금 이루어졌고 이제 급기야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월요일 날 10시에 하기로 했다는 것은 헌재의 기능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한 차근차근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고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한덕수 총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지났다가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주 있다가 2, 3주요? 예, 저는 한 2, 3주 있다가 2주 정도 있다가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을까. 4월까지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님. 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취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일이 잡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도 즉시 조속하게 좀 잡혀야 되겠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 불안감을 헌법재판소가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해 봅니다. 대변인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들 동시에 아니면 윤 대통령이 먼저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왜 헌재는 그러면 한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동안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가 거의 동시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이 12.3 비상계엄의 국무위원회에서의 이 한덕수 총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판단도 역시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판단은 다른 하나의 예고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어느 하나를 먼저 그 기일을 선고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같이 아무래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들과 예상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국정의 안정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아마도 헌법재판관들께서 평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탄핵 심리가 최종적인 종국 결정에 이르진 못했지만 혹여라도 여기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그 종국 결정을 하게 되면 국정이 그만큼 더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까지도 저는 고민했다고 봅니다.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인용 결정이 났을 경우는 국정 공백이나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그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또 중대성 이 부분이 한덕수 총리하고 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처럼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보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라는 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쟁점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의 그 역할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향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먼저 내보내서 대선 관리를 하라. 그것은 정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법부고 헌법재판관은 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이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제가 한덕수 총리를 먼저 이렇게 선고를 하게 결정한 것은 한덕수 총리가 각하로 저는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각하로 결정이 됐다는 것은 예. 어차피 각하는 복귀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복귀한다는 게 아니고 예. 기각과 각하가 인용이 있는데 예. 기각과 인용이라는 것은 기판력이 있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의 소추안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일일이 판결문에 써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판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각하라는 것은 요건이 안 맞아서 이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예 각하를 해버리면 탄핵 자체가 이제 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대변인께서는 지금 대통령과 전 한덕수 총리가 같은 날 통상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계엄과 관련된 것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각하라는 것은 그겁니다. 151석이냐 200석이냐 정족수 문제가 핵심인데 여기에서 200석이라고만 결정이 돼버리면 190 몇 석으로 지금 탄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탄핵소추 문제 5가지 정족수 문제, 비상계엄, 내란 동조, 국무회의, 상설 특검 임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런 것 5가지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권과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급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상당히 바빴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바로 잡은 그런 요인도 된다고 봅니다. 네, 각하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각하의 가능성, 뭐 물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급하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게 한 달 됐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지나서 왜 아직까지도 역대 전례로 가장 길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2주 만에 결심이 나타났던 종국 결정이 되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도 늦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왜 이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느냐가 그동안의 여권의 주장이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뭐 급하게 마은혁 재판관의 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탄핵안이 뭐 이제 개시가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잡았다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은 저는 고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정족수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예. 그동안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을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이 국정의 운영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200석을 얻어야만 탄핵이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한 대행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200석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권한 대행이 권한 대행 직전의 신분인 국무위원회 151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냐. 예. 이 판단은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는 뭐 각하의 가능성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그 판단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예. 뭐 인용이냐 기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좀 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말씀하셨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이 국회에서 3분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2분만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한 분을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 행위, 이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위법적 판단도 이미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가지 지금 탄핵을 소추했는데 그중에서 2가지가 총리 때, 그리고 3가지가 임명권과 관련된 것. 임명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마은혁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것이 위헌 판결을 났지만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물론 헌재에서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임명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헌재에서도 얘기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임명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드릴 질문은 뭐 앞서서 했던 질문과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한 총리를 먼저 한 이유는 이제 그렇고,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여러 가지 평의와 평결과 그리고 선고 이 3단계로 나누는데 지금 애초에 적법 절차가 어긋났다. 대리인단이라든가 대통령 측에는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뭐 검찰에 조사한 것을 갖다 쓰면 안 돼, 헌법법 위반이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보면은 헌법재판소법이라든가 헌법에 위반한 것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충분한 어떤 변론 기간을 줘야 되는 것인데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때도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것이 불법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뭐 각종 증언들이 오염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재판관들의 이견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4대4 정도로 해서 보수 재판관,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재판 성향, 그리고 중도 성향 이렇게 있지만 뭐 만장일치를 떠나서 어떤 사안마다 재판관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평의가 끝나지 않고 판결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한덕수 총리를 각하 정도로 해서 이것을 먼저 끝내고 마지막에 대통령권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되, 뭐 지금 아직 평의가 종결됐다는 그런 낌새가 없기 때문에 한 1주, 2주 정도는 평의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평결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주셨는데요. 이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뭐 국무회의의 적법성이라든지 뭐 증거 채택 문제 같은 것들 살펴보면 이제 월요일에 나올 헌재 판단으로 어느 정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결과도 좀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한 총리의 탄핵 심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상당히 연계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에 대한 판단도 안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보게 되면 다음번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서도 어떠한 결론으로 도달하겠구나 하는 어떤 이 경로, 예고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나올 선고가 이미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좀 그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 기일 지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무결성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지금처럼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탄핵에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상당히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결정문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 무결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가 말씀드리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적법 절차 부분을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있는 소위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것 이것은 단지 이 구속 기간에 대한 산정 방식뿐만 아니라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형사재판부에서 당시에 문제 삼은 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불분명할 부분이 있으니 이걸 좀 해소시키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문제 제기였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지금 모든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자체가 이 수사권에 대해서만 몰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건 좀 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무결성, 좀 더 이제 촘촘하게 결정문을 이제 다루느라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장 교수께서는 한 2주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까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바람은 좀 어렵더라도 바로 25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도 같이 기일도 잡혔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날이요? 예,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이 헌법재판소가 연속으로 이틀 동안 선고를 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인데 26일 날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고 또 그날은 고3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또 보는 또 그런 날도 있고 해서 아마 그날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27일 아니면 27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인데 보통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정기적인 재판 그 결과를 선고일이 있습니다. 정기 선고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기 선고일에 그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같이 다루지 않는 전례가 또 있어서 그렇다면은 27일 마지막 금요일인 27일인데 저는 27일에는 무조건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일이 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 3주 내다보셨고 그래도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이뤄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민주당의 예상보다는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또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몸조심하라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이 후폭풍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 듣고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수에게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탄핵을 할 거면 공갈 협박하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발언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뭐 여당에서는 좀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감싸지만 그래도 뭐 국민을 대변했다. 하지만 조금 지나쳤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 13 비상계엄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행보가 어땠습니까?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리고 경제 행보하고 중도 의원 확장 행보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가다가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원내에서 안 되면 결국은 장애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내 일당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화문으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방탄복을 입고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상당히 다급하다. 헌재 재판이 나오고 있지 않고 애초 같으면 정말 민주당 우리 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다. 당당하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8대0으로 만약에 인용 결정이 이미 평의가 결정이 됐으면 바로 판결이 돼서 지난 14일 날 바로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나와서 어제 원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원고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원고에 없는 말을 마이크를 잡고 다시 한 겁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정말 같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급의 행정부 수반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을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명백한 어떤 상권분리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랬을까요? 다급하니까 그랬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장동희 의원은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다 이렇게 이제 뭐 나와서 발표도 했는데 그럴 만큼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상당히 격앙된 표현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정치 그리고 정당 의회가 우리 법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통해서 지배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의 갈등을 혼란스러운 것을 질서로서 수렴하는 그것이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차기 유력한 지도자라고 하고 제1당 의회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1당의 대표가 저렇게 혼란적인 그런 것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대신한 것이다. 좀 표현은 과격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 저도 다소 표현에 대해서는 과격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 표현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들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했던 그 말의 본심 이게 진짜 몸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그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지가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직무 유기를 멈추지 않는 동안은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에 의해서 누구든지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하는 법 원리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지금 몸조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 대통령의 권한 대행,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하겠다고 달겨들 수 있겠습니까? 어서 하루라도 속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금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소의 의지를 보여라. 그리고 그것을 지금 스스로 빠르게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 마치 지난 석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습해 보려고 야당의 그 대표가 민생경제를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모습에 대해서까지 폄훼하면서 정신줄을 놨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말을 언사를 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표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표현 방식에 지금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표현 방식이 옳았느냐, 과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분들이 불편하게 들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라는 유감의 표명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마치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비판을 위한 비판
이것은 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지금처럼 사회의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가 너무나 커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저주화하고 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만 계속해서 키워내는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저런 정말 신사협정을 하면서 여당과 야당과 대화가 타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년 반 동안 지금 여러 가지 줄탄핵 그리고 특검 그리고 또 강제 입법 해서 국회 전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화 타협을 무시하고 국민이 준 표를 가지고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민주당 상임위원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즉각 해서 올리고 법사위에 올려서 그리고 바로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대화 타협인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의회 민주주의가 설당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겸이라는 그런 우리 헌정사에 안 좋은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화 타협을 나서겠다. 우리도 한번 그럼 토론을 해보자. 단순히 수적인 대결 말고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연금개혁에서 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모든 정치 아젠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광장에 나올 일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시기는 좀 논의하기로 했지만 뭐 내일은 또 뇌물 강요 혐의로도 고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일단 탄핵에 대해서 좀 고심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당장 이제 다음 주에 한 총리 탄핵 선고 나오고 하다 보면 시기가 좀 늦었나 이런 생각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이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지금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고민은 많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지도부에게 일임이 되어 있고요. 지도부는 이런 시기를 조율하겠다, 지켜보겠다 이런 것인데 오늘 이제 변수가 하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 사안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바로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건가 하는 부분은 또 다시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권한 대행에서 물러나게 되면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하지 않았던 일들 그런 것들이 위헌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권한 대행으로서 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 대행의 직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물러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오히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복귀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원내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까지 지켜보고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뭐 최대행이 이제 대행직을 안 하게 되더라도 뭐 형법상의 직무유기 같은 걸로까지 고발을 고려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일 민주당에서는 이제 2015년도에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청와대의 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과격한 발언들 그리고 극단적인 대결 정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계란에 맞는 얼굴을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백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맞았으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찐계란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계란이 터지는 건 괜찮은데 이 찐계란에서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시기를 경찰들에게도 당부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핵 찬반 집회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런 상황을.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법에 네. 의해서 통치되고 유지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민주주의가 평온하게 민주주의라는 국가 체제가 흘러가는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놓고 서로 가져가라고 동시에 하면은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을 하지 못하게 질서 있는 법을 만들어놔서 하는데 이것을 법을 무시하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폭력이 행사되면 민주주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은 어떤 행위의 폭력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 계란을 던지는 것도 큰 형사적인 처벌은 안 받지만 그럼에도 폭력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이 작은 폭력이나 큰 폭력이나 폭력의 가장 큰 것은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가장 큰 국제적인 범죄고 작게 내려가서 계란을 던져서 맞추는 것, 신발을 던져서 맞추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고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특히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예. 광장으로 나가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턴가 원내에서 국회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그래서 80년대 한국의 정치를 거리의 정치라고 외국의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오늘날 80년대에서 4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거리의 정치가 지금 행위가 있다는 것이 한국의 정치는 정말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질서 있는 정치가 아니고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를 과연 정치인들이 예.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것인가 그런 저도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문을 갖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저런 부분은 상당히 민주주의 체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고 없어져야 될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더 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대립이 이런 폭력 사태까지 계속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들이 이제 많다는 이야기죠. 뭐 저도 굉장히 우려합니다. 특히 네. 정치 폭력의 일상화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만약에 저게 계란이 아니라 정말 다른 위험 물질이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돌이라든지 아니면 흉기 같은 경우였다면 지금 맞은 부위가 이 눈 주위 아닙니까? 실명도 할 수 있는 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뭐 이런 매우 위험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본인들과 이 의견이 달리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 오늘 지금 백혜련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도 네. 또 이런 폭력을 당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발생된 우발적인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경찰의 저는 책임도 가볍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부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온갖 욕설, 고성, 투척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격시키지 않는 등 이런 모습, 그 현장을 관리해내지 못하는 모습들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약간
나하고 다른 또 불편한 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칫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이 계엄을 동원해서 그 야당을 제압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하고 이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그 여론조사도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어떤 것부터 볼까요? 탄핵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용을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것입니다. 파면해야 된다, 60%. 기각해서 복귀시켜야 된다, 35%였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가 55%인데 42%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폭력 사태들, 과격한 발언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더 이게 부각이 되고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애초에 여러 가지 절대주의 국가에서 독재로부터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을 때 피를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먹고 살아서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싹트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는데 저런 부분들 어떤 우리가 지금 헌법 체계를 국민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2%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단심제고 한 번 심판으로서 인용과 기각이나 각하나 이런 걸로 명확하게 단심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분히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것이 옳다. 그런 어떤 확신에 찬 그런 표현이지 이것이 만약에 헌재에서 결정이 됐을 때 물론 하루 이틀은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옥신각신해서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질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면 이것이 바로 체제가 붕괴되고 내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저렇게 하는 것은 뭐 시끄럽고 뭉쳐있고 하니까 그 이중적인 표심이 작동을 해서 답변을 저렇게 하는 것이지 일단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고 이후의 여론은 또 달라질 것이다. 네. 일단은 좀 피로감이 많이 높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피로감도 있고 우리가 어떤 단계, 스테이지가 넘어가면 그리고 다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헌재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 인용이 되면 뭐 조기 대선으로 가고 기각이 되면 다시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정 쇄신 드라이브로 가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러면 민주당의 내부가 또 뭐 분당이 될지 정계 개편이 될지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면으로 바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그 수용을 못하겠다라는 비율이 40%가 넘는 것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내시긴 하셨는데 승복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부터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수용 메시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 지금까지 헌재에서 8번, 9번 출석해서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통치하고 헌법적 테두리에서 했고 뭐 체포 지시 안 했고 그것을 8번에 걸쳐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헌재에서 대국민한테 나 승복하겠다 하면은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밖에 되지 않습니까? 헌재 나를 기각하거나 각하해라. 그런 압박으로 들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어떤 말도 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라든가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그런 것은 양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뭐 계속 이야기 나왔던 이 승복 메시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세상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한국을 제외해서 거의 필수다. 무차별한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제부터 경찰의 근접 경호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방탄복을 입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데 거의 정신 나간 수준 아닙니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하신 거 보면. 안 그래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수사와 관련돼서 하나 둘씩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이 다시금 생각나면서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경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입니까? 헌재 판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본인 재판 때문입니까? 네, 추위가 풀리자마자 어김없이 초미세먼지가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 초까지는 전국적으로 탁한 공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나자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 상공으로 밀려온 겁니다. 오전까지는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했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뒤섞여 서쪽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집니다. 서풍을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25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미세먼지에 당분간은 아침마다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며 하늘이 더욱 흐릿해질 걸로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안개 속에 녹는다든지 안개의 물 분자하고 미세먼지의 성분들하고가 서로 결합해서 좀 더 큰 먼지가 된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것이 다 우리가 바깥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정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기승을 부릴 걸로 예상되면서 환절기 건강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더 작아 폐 깊숙이 스며들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호흡에 의해서도 호흡기 안을 통과해서 폐포까지의 도달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최근에 와서는 이것들이 코를 통해서 뇌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질병들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하지는 않을 거란 점입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적은 양이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모두 올리고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자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87년생인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느냐며 이번 개혁안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다름없고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청년들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를 보면 안 된다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합의로 첫 발을 뗀 셈이 됐지만 본격적인 연금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4대 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최대 뇌관은 여야 간 의견차가 뚜렷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는 여야 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리고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특위에서 이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대치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특위 구성안에 명시돼 앞으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최대 관건은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을 수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여야의 모수개혁 합의와는 별개로 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둘러싼 이견이 분명한 탓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청년들이 올해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 조정 장치는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교적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연금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위에서 논의될 구조 계획에서 정년 연장, 다층 노후 소득 보장 등을 검토하여서 모수개혁 합의 과정에서 후퇴했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반드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초퇴직, 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 등이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무세합니다. 여야가 탄핵 정국 속에서도 모수개혁의 합의점을 찾은 데 의미를 두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향후 연금특위 성과야말로 연금개혁의 마침표를 찍느냐, 마느냐를 가를 잣대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속속 복귀 시한이 다가옵니다. 이대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적과 유급이 불가피한데 의대생들은 휴학계는 유효하다며 부당한 처우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가기 전입니다. 그 시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의대는 내일을 복귀 시한으로 잡고 이를 어길 경우 학칙대로 처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대 등 3개 학교, 28일엔 가톨릭대를 비롯한 7개 학교 등 이달 말까지 각 의과대학은 차례로 복귀 시한을 맞습니다.
이후엔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 유급이 되고 등록까지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목전까지 온 상황 속에 정부는 다시 한번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대생들은 돌아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은 휴학할 권리가 있다면서 휴학계 처리에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복귀 시한을 맞은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제적 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작년의 행동을 개인적 신념에 입각한 자주적 의사표현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을 현재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1대1 면담을 넘어 학부모 설명회를 여는 등 복귀를 위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내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첫 본안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강 상류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었죠. 범인은 중령 진급이 예정된 현역 장교 양광준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 33살 A씨였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살인과 사체 훼손에 이어 시신 유기까지 잔혹 범죄라는 판단에 신상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영광급 장교 1986년생 양광준. 육사를 졸업한 뒤 A씨와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재판은 약 100일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양 씨는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마찬가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전에 시신을 유기할 가짜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졌고 여러 방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구속된 양 씨가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이후 양광준은 군에서 파면됐습니다. 항소 여부는 양광준의 뜻에 따라 정해집니다. YTN 지환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48살 교사 명재환에 대한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구속 송치된 명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된 명 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1일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한 문다혜 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숙박업 영업신고 왜 안 하셨나요?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49%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시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고 5년간 3곳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1억 3,600만 원의 높은 수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선 문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받았고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는 동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씨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신한은행 직원이 17억 원가량을 빼돌리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신한은행 압구정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압구정지점 등에서 수출입 무역 관련 업무를 맡으며 서류를 조작해 허위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17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압구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긴 뒤 퇴사했고 잠적한 상태인데 경찰은 A씨의 소재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 코리아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이 회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본 코리아 측은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일부 가맹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나 협박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내용이 게시판을 만든 이유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인권위원들의 경론 끝에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은 10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를 두고 인권위에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상임위 회의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하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변희수 하사가 갖는 인권의 상징적인 내용이 있으니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재단준비위원회가 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무실 임차인도 준비위 명의가 아닌 군인권센터로 돼 있어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견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안창호 위원장은 자료를 보완해 다음 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원 상임위원은 허위 사실을 조작 왜곡하고 비방하는 언론들이 인권위를 겁박하는데 더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안 위원장은 지적하는 부분에 동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규선 상임위원이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왜 언론에 훈계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은 훈계하면 안 되냐며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곡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김용원 의원이 제기된 그 언론이 있습니다. 네, 어떤 언론? 말씀을 해주셔야. 김 의원은 앞서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언론을 상대로 각을 세우며 회의장에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인권위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회의가 공전되면서 결국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인권위 규정상 20일 안에 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해 5월 접수된 안건은 10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2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관세로 물가가 올랐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증가해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1%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또 관세를 고려해 연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종전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nflation has started to move up now, we think partly in response to tariffs, and there may be a delay in further progress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다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론 이를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망 기관의 경기 침체 확률이 올랐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9% at the end of this year and 3.4% at the end of next year, unchanged from December. 다만 세 차례 이상 인하를 기대한 위원이 지난 연말 5명에서 이번에 2명으로 줄어든 건 관세를 고려한 신중론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의 다독거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발표되는 상호 관세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에 따라 부과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그만큼 연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통화 완화적인 발언에 시장은 반색했습니다. 코스피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5달 만에 6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도 웃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우려에 선을 그으면서 시장이 반색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뉴욕 증시에 이어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가 바꿔지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예측대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2% 넘게 오르면서 전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5달 만에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들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도 상향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흐름에서 좀 반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전자는 6만 원 후반대까지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만 코스피 오름폭이 크진 않았고 코스닥은 내림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5원 넘게 오른 채 거래됐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등 불안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경계감을 가지고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하나은행이 오는 27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한 가운데 갭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SC제일은행도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생활 안정자금 대출과 타은행 대환대출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폭탄에 민감 국가 지정 문제까지 터지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앞길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과 3주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방미 때보다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도 모자라 민감 국가 지정이라는 날벼락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에 나섭니다. 지정 해제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 문제가 우리 산업계나 그 기술 협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대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원자력과 소형 모듈 원자로, 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지렛대로 삼을 방침입니다. 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사업성 등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일단 신중합니다.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과도 다시 마주 앉습니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거듭 전달할 계획입니다. 비관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미 협상은 단판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한 안 장관. 계속 협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예든 예외든 면제든 만들어가겠다며 무거운 어깨로 두 번째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쟁점 중에 비상계엄을 둘러싼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일부 맞물리기 때문에 헌재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주목됩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이전과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한 행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결정들까지 모두 5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건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의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입니다.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불임명의 경우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건데 헌재는 이 사유가 한 총리를 탄핵할 만큼 위헌, 위법한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 같은 쟁점들과 별개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종족수를 문제 삼으며 절차적 흠결에 따른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하기로 하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 마땅하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고 순서 관련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제라도 지정된 건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단 탄핵 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나 기각 예상하시나요? 저는 100% 기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여일 앞서 탄핵안이 의결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된 걸 두고도 여당은 변론 기일이 더 빨리 끝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칙 위반이란 야당 비판에 방어선을 친 셈인데 민주당은 헌재가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방침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이러니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달라고 헌재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야 충돌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결론이 먼저 나오는 걸 둘러싼 정치적 해석도 분분합니다.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과도 연관돼 있는 건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데 일단 다음 주가 여야 운명을 가를 최대 고비가 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등 주요 재판 일정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으로 운명의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심리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된 가운데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까지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몰렸습니다. 먼저 24일 월요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 7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권 행보와 직결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릴지 관심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모두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지더라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수기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직전인 4월 초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주에 결정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건 평소와 같이 치안 업무를 수행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쓴 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안가에서 국회 통제 등 계엄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한 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담을 넘는 자를 통제하지 않는 등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뇌부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상태인 김 전 서울청장 측도 입장은 같았습니다.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4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에 이어지는 2차 공판에서 곧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검찰에 잇따른 반려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강경파를 이끄는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았던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인 만큼 이를 저지한 건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했는데 법원에서 이미 7차례나 판단을 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도 보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번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질책석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 차장 측은 경찰이 이미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비화폰 압수수색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4번 시도 만에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한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 약 6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59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기구 직원이 숨지는 사례도 속출해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측은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며칠간 직원 5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응해 무력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0일 오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중부로 날아오는 발사체를 포착해 한 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주민이 하루 사이 수천 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인도적 업무 조정실 OCHA는 현지 시각 19일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으로 집을 떠난 가자지구 주민이 수천 명에 이른다며 이들은 친척 집으로 가거나 공터에 모여 대피처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많은 피난민이 가자지구 서쪽 해안 알마와시에서 거처를 구하고 있고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학교나 유엔의 임시 대피소에 사람이 몰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CHA는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보내는 통로가 18일째 차단돼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재앙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두고 프로야구 10개 구단 감독과 주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오를 밝혔습니다. 개성 넘치는 우승 공약에 이행시까지 재미있는 입담으로 미리 뜨거운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위 기아부터 10위 키움까지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바라보는 곳은 같았습니다. 팀이 우승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올해도 그 성적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4, 5위가 아닙니다. 나머지 9개 구단 어느 팀과 붙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미디어데이 때는 제일 늦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넘치는 우승 공약도 준비했습니다. 선수단 전원과 팬분들을 모시고 롯데월드 투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놀이동산은 에버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팬분들을 1000명을 초대해서 1일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는 NC, 이행시로 소망을 담았습니다. 엔간하면 시원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선수를 꼽을 땐 감독들의 간절한 바람이 전해졌습니다. 손주영 선수의 또 한 번의 성장을 아마 올 시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완 에이스로 성장하지 않을까. 끝마무리가 좀 아쉬워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문동주 선수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개막전 선발 마운드에 올랐던 류현진과 김광현이 빠지면서 올해엔 외국인 투수 10명이 첫 경기 선발 중책을 맡았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 BNK가 창단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은행의 한 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챔피언 결정전 3연승으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김단비의 슛이 노골이 되면서 경기 종료 부저가 울리자 BNK 선수들이 일제히 얼싸안습니다. BNK가 창단 첫 우승을 달성한 순간입니다. 챔피언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손가락으로 일자를 그린 선수들. 부산 홈팬들 앞에서 달성한 우승이어서 감동은 더 컸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아슬아슬한 승부가 이어지던 4쿼터. 경기 종료 20초를 채 남기지 않고 박혜진의 결정적인 3점 슛이 터졌습니다. 2점 차로 뒤진 점수를 단숨에 뒤엎는 짜릿한 석점포. 우리은행의 마지막 공격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손에 땀을 쥐게 한 승부는 BNK의 한 점 차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적지에서 2승을 거둔 뒤 홈에서 1승을 추가하며 3경기 만에 챔피언 결정전을 끝냈습니다. 김소니아와 박혜진, 이소희, 사키 등 주전들이 고르게 활약한 가운데 3점 슛 3방을 포함해 13점을 넣고 어시스트도 7개를 배달한 안예지가 챔피언 결정전 MVP로 선정됐습니다. 그냥 저는 꾸준히 하고 싶었어요. 제가 팀에 뭘 해야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연습했고 그냥 우승이 계속 하고 싶었어요. 우승팀을 지휘한 박정은 감독은 WKBL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사상 첫 우승 감독이라는 영예와 함께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첫 번째 이름이 됐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뭐 여성 감독 최초, 뭐 선수 출신 최초 이런 많은 타이틀을 주셨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BNK는 지난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선수들이 똘똘 뭉쳐 팀 창단 6년 만에 첫 우승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원주 DB를 꺾고 플레이오프 4강 직행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LG는 창원 홈 경기에서 15점, 14리바운드, 12어시스트 등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마레이의 활약을 앞세워 DB를 81대 68로 꺾었습니다. 2위 LG는 29승 17패를 기록해 3위 울산 현대모비스와 격차를 한 경기로 벌렸습니다. 고양 소노는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90대 85로 꺾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직행을 일찌감치 확정한 현대캐피탈이 최종전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현대캐피탈은 OK저축은행과의 홈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캐피탈 정규 시즌 최종 성적은 30승 6패로 승점 88입니다.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과 현대캐피탈을 대표했던 문성민은 이날 경기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GS칼텍스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챔프전에 직행한 흥국생명에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막판 꼴찌에서 탈출한 GS칼텍스는 최종 6위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KLPGA 회장을 지낸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이 다시 KLPGA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투어의 질적 성장과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힘쓰겠다며 국내에서 열리는 LPGA 투어의 공동 주관을 추진하고 선수들의 해외 투어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도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다음 달 8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정부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인 전북 특별자치도 관계자도 유승민 회장과 동행할 예정입니다. 고샘추위가 물러나고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날이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아침에도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18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좋지만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경남은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 6도, 부산 8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공기가 탁한 곳도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